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보수단체들이 한글날 집회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개천절 때처럼 광화문 광장 등에 차벽과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서울시는 광화문역 등 지하철역 4곳을 무정차 통과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조성일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와 관련해 현 정부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 아내가 딸을 걱정해 북한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직업 등을 숨겨 7자 감염까지 이어지게 한 이른바 거짓말 강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주택가 골목 한가운데서 흉기 난동을 피운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는데 결국 경찰이 쏜 레테이저건에 제압됐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 하루 전에 공표되는 바람에 건물을 짓고도 영업을 못하는 병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설 허가 요건에 지자체 심의기구 통과가 추가된 탓인데 지자체 태반이 아직도 심의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3분기에 12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5개월 만에 해외 출장길에 오르며 미래 사업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도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이유로 반대한 건데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도 집회를 막는 건 민주국가가 아니라며 집회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도 금지하자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경찰과 서울시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 21조는 행정명령이나 규칙, 경찰의 금지 통보로 이렇게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집회를 교두보로 통제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대규모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경찰 측과 과학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집회의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는 8.15 비대위 측이 다시 한번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집회 금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8.15 비대위가 신청한 1,000명 규모의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금지 구역과 집회 인원 10인 이상을 제외하고 한글날과 다음 날인 주말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는 2,000여 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부는 개천절 때처럼 내일도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해 불법 집회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출입구도 폐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한글날에도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규모가 개천절 때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이자 불가피하게 차벽과 펜스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집회 하루 전부터 이곳 시청광장에 집회를 막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5호선 광화문역, 시청역 1, 2호선은 열차가 정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신고를 한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 4곳의 열차에 대해 무정차 통과와 서울시는 집회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야 한다며 해당 단체들은 하루가 남은 만큼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경찰 차벽을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적절한 조치인지 아니면 과잉 대응인지 말이죠. 또한 펜스도 2억 원 가까이 들여 빌려와 설치했다고 하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고정수 기자입니다. 경찰 차벽으로 대표되는 집회 대응이 단연 경찰청 국정감사의 가장 큰 화두가 되면서 개천절 광화문 차벽 설치의 적법성과 과잉 대응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억제했고 확산이 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키는 데 역할을 했다.
효율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차별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잉 대응이다, 행정권 남용이다, 민주주의 후퇴다 이런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불심 검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청의 행위는 또 하나의 간신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주대 낮에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2020년 요즘에 불신 검문이 웬 말입니까? 경찰에서 그때 했던 조치는 집회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분명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선별적으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차벽을 설치하되 문제점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차벽, 경찰 폴리스 라인 등 차단 방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위 완화가 검토됐던 차벽 운용은 한글날 집회 규모가 예상보다 커 개천절 수준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한글날 연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미 오늘부터 공항은 붐비기 시작했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만큼 코로나19 방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글날 연휴를 앞둔 제주국제공항. 코로나 상황이 무색할 만큼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연휴여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려고 조금 무리했지만 왔어요. 이번 연휴 기간 3일 동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도객은 9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3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추석 연휴와 비슷한 수준인데 귀성객을 제외한 순수 관광객으로만 따지면 한글날 연휴 관광객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가을 산행이 인기를 끌면서 산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한라산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정도입니다. 산이 좋고 단풍이 좋아서 저는 한 번 왔었는데 좋아서 언니랑 같이 또 한 번 같이 온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니까 조금 이른 단풍 산행한 거죠. 보름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이 잠잠한 제주는 또다시 밀려오는 관광객들로 방역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추석 연휴 잠복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이번 연휴를 맞게 되면서 이후 2주간의 잠복기 동안 또다시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발열 의심 입도객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특별 입도 절차를 유지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 관리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외통위 국정감사에선 북한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의 국내 망명 사실이 갑자기 공개된 것을 두고 야당이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나 피격 공무원 사건에 물타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거였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정부 차원의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북한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의 국내 망명이 입국 후 한참 뒤에 갑자기 공개된 것을 두고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사전에 공개 여부를 알지 못했고 정치적 의도로 활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 공개가 아닌 유출이라면 보안 사고이며 유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사실 확인 지시는 하셨습니까? 유출 경위에 대한 이 공개된 경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는 하셨느냐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이 장관은 지난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피격 공무원 관련 긴급 장관회의에 1시간 늦게 도착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갑작스런 한국행 보도는 그의 아내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일부러 외부에 알렸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딸 걱정 때문에요. 사실이라면 북한이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아버지와 장인도 각각 콩고와 태국 대사를 지냈을 정도로 조성길 전 대사 대리는 북한 엘리트 집안 출신입니다.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사 대리 아내는 지난해 2월 북한으로 송환된 딸과 가족 걱정에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 사람들이 특히 부인 같은 경우에 정서적, 정신적 혼란을 겪는 거 맞아요.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예가 많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생각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북한행을 원해도 정부가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송환 조치를 취한다거나 등등과 관련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못 되고요. 문제는 북한이 이 같은 보도를 근거로 조성길 부부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6년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하며 이산가족 문제와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조성길의 한국행은 북한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남북 관계 국면에서 이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국방위 국감에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북한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하고 나서 소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군 감청 내용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 A씨를 사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뿌려 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관측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 영상은 보지 못했고 불빛을 관측한 그 사진만 제가 하나 봤습니다. 북한군 감청 내용에 소각한 대상이 시신이나 그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시신이라든지 이런 사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습니다. 반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었다고 밝혀 북한이 A씨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군의 발표가 정확한지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합참은 또 조류 방향에 따라 A씨가 연평도 북서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북서쪽을 탐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색 구역에 포함됐으면은 월북이든 표류든 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해군에서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을 했기 때문에 그 남쪽이나 동쪽만 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감을 통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름 만에 또 한반도 종전선언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당일, 그러니까 오늘 서해상에서 피격된 공무원 가족이 청와대를 찾아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화상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대화를 멈춘 상태지만 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분단 역사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건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 연설 이후 15일 만으로 공무원 피격에도 불구하고 남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공무원의 형은 희생자 아들이 작성한 편지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며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3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는 그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끔찍하게 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북한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측이 지난달 26일 요구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 북측이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빠른 진상규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식적으로 인정된 행방불명자만 84명. 실종 신고자는 242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당시 안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당시 안매장에 직접 참여했다는 계엄군의 첫 진술이 나왔습니다. 안매장 위치를 직접 좌표로 그려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정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안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입니다. 이미 두 차례 발굴 조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행방불명자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증언만 있고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당시 3공수여단 소속으로 진압작전에 참가한 계엄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휘하는 장교, 감회장을 실행했던 부사관 사병, 그다음에 목격자 이렇게 해서 26명이 교도소 내외의 감회장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에서 나온 교도소 내 안매장 추정지는 4곳입니다. 특히 안매장 위치를 좌표로 그려 당시 최세창 3공수 여단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조사위는 해당 좌표가 그려진 지도를 찾기 위해 군 기록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디에 묻혔는지만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한을 풀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사위는 옛 광주교도소 외에도 광주 시내에 알려진 수보다 많은 안매장 시신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확인 중입니다. 또 검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장소에 대한 발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 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를 허용해달라며 의대생들 대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했고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인하대 등 4개 대학 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해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장들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해 의사 배출이 늦어지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700명의 의사 배출이 안 되는 상황.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 5년간의 또 파급 효과, 그리고 우리 의료의 질 저하, 심각한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다른 국가 시험과의 형평성 그리고 국민적 통일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싸늘합니다.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부정적 댓글 일색입니다. 다른 국가고시랑 마찬가지로 그때 시험을 보겠다고 안 했는데 병원장들이 사과한다고 시험을 보게 해주는 거. 시험을 안 본다는 것도 의대생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공식 사과를 낸다면은 시험 기회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섣부름 집단 행동이 뒤늦은 후회를 낳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되 낙태죄를 그대로 놔둔 정부 개정안을 두고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왜 헌재의 판단보다 더 후퇴했냐 이거죠. 청와대 앞에선 여성단체들이 잇따라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 사이로 모자 보건법 전면 개정, 낙태죄를 폐지하라 등의 피켓이 보입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가 청와대 앞에 모여 바닥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입법 예고된 낙태죄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조건부 허용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여성단체는 개정안의 낙태 허용 조건이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아닌 사회 경제적 사유를 요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30분 뒤 청와대 앞에서 다른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 상황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악용하지 말라. 논쟁이 계속되자 여권 내에서도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잇단 반발 속에 낙태법을 둘러싼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했다가 결국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당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경찰 차량 한 대가 빠르게 골목길을 올라오고 곧이어 또 다른 경찰 차량이 함께 출동합니다. 잠시 뒤 출동했던 구급차가 내려갑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 골목에서 한 40대 남성이 흉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술을 많이 들었나 봐. 처음에는 맨발로 나왔더라고. 나 들어가더니 칼하고 가위를 갖고 나온 거야.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던 이 남성은 결국 이곳에서 경찰에 제압돼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 지시에 불응하며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해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를 줄이려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이런 주택가 골목에 CCTV 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범죄 취약 같은데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 주민들의 좀 안심을 갖다가 지키는 그런 어떤 일이 벌었는지 그런 영상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측면에서 CCTV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경찰은 이 남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5월. 보건복지부가 K방역 홍보 영상을 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방역의 성과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였지만 시기가 적절했는가? 그러니까 그럴 돈과 시간을 방역에 투입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 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holds a video conference to discuss key issues every morning, presided over by the Prime Minister. 보건복지부가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인 해외용 K방역 홍보 동영상 원본입니다. 해당 영상과 현재 제작 중인 K방역 기술 소개 영상에 복지부는 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홍보 영상을 만들던 시기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던 지난 5월이었습니다. 당시엔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까지 확산해 수도권 거리두기도 강화됐습니다. 초중고교 등교 인원을 축소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리던 시기에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초기에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우리나라의 방역 경험을 문의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원의 일환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K방역에 대해선 최근까지 해외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성급하게 홍보 자료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자찬을 넘어서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이면 자가격리되어 있는 분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K방역 성과를 국가 이미지 홍보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지난달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장 병원을 맡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지자체 대부분은 심의기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은 열어놓고 진료는 못 보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죠.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민 원장은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경기도에 개원 허가를 신청하러 갔다가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뒤부터입니다. 당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는 있지도 않았는데
심의기구 구성부터 심의 과정까지 3주일이나 걸린 겁니다. 고정비만 하루에 1,000만 원이 나갔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아직도 한숨만 나옵니다. 암담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해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것으로 온전히 다가오니까 지난달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지자체 산하의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령 공포를 시행 하루 전에 한 탓에 시행 당일 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오래 걸렸었고요. 올해나 특히는 또 코로나가 지금 대응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 법이 시행되고 보름이 지나고도 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 수가 절반도 되지 않아 개원을 앞둔 병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또 지자체의 늑장 대응이 함께 이야기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생한 민간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도 강구대한. 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실제 구성을 끝내려면 3개월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엔 주차가 금지돼 있죠.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선 2,000곳 넘는 불법 노상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놔두면서 주차는 하지 말라 이런 셈이죠. 강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옆 골목입니다. 흰색 선이 그려진 노상 주차장에 승용차와 승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반복되자 지난 2011년 노상 주차장을 없애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불법 주차장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에도 자동차가 빡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인도입니다. 바로 옆에 노상 주차장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전 울타리가 전혀 없어 어린이들이 이렇게 차량 사이를 통해 곧장 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난해 9살 김민식 군도 이렇게 사고가 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이 놀라죠. 그냥 심지어는 이 머리카락이 쓴다라지 일방 통행길 골목길에서 그런데 주차를 좀 안 해놨으면 좋겠는데.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정비가 필요하지만 전국 불법 노상 주차장 4,300여 명 가운데 폐지가 되면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네,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유였죠. 연말까지는 모두 폐지할 계획입니다. 정비가 늦어지는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지난해 567건으로 늘어났고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 내에 주차 공간을 차지 못하니까 학교 주변에다 자꾸 그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는 대체 공간을 빨리 마련을 해서 반복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막기 위해선 불법 노상 주차장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간만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안에 반대한 겁니다. 오랜만에 여야 대 정부의 싸움이었는데 여권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와 이미 합의한 결과라며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2018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일정화되어 있는 건데 특별히 그거 갖다가 입법화까지 돼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 현재 맞느냐 지금. 세대 합산 방식을 개인별로 바꾸기로 한 데다 기준을 바꿔도 대상자는 투자자의 1.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기재부 패싱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기재부 의견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면 됩니다. 저는 정부 여당,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한 아마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여당도 기재부의 고집이라고 질타하며 유예에 무게를 뒀습니다. 6월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걷는 방안이 담긴 만큼 대주주 요건도 다시 고민하자는 겁니다. 정책은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시행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바로 똘마니 논쟁입니다. 어제 오늘 이 단어 때문에 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똘마니라는 말은 진중권 전 교수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뱉었던 말인데요. 네. 이 말이 화근이 돼서 이 김 의원이 진 전 교수에게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민사 소송을 걸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또 뭐 누구한테 시작된 겁니까? 네, 이 서로의 공방이 모두 SNS 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진 전 교수가 어제 민사 소송이 하나 들어왔는데 원고가 민주당의 김 의원이라면서 이분이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를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의정 활동을 못하고 계신단다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 전 교수가 SNS에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었는데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서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김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모욕적일 수 있죠. 이에 김 의원이 근거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둘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싸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 간 설전에 금태섭 전 의원이 들어오면서 바로 그렇게 된 건데요. 금 전 의원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었죠. 예. 그런데 금 전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김 의원 편이 아니라 진 전 교수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게 더 화제가 됐습니다. 금 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서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어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변 출신 변호사인데요. 금 전 의원은 진보의 가치를 지켜야 할 김 의원이 정작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다른 의원들도 다 한두 마디씩 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대목은요. 여기에서부터 싸움이 진중권 대 김용민이 아니라요. 그 대신에 금태섭 대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네. 민주당에서 추가 참전자들이 더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김용민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분들이죠. 이재정 그리고 김남국 의원 등입니다. 이 의원은 금 전 의원을 향해서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정치인의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진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게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역시 금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치고받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건데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까? 쉽게 결론이 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설전에 가담한 분들이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이슈 파이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 전 교수는 어젯밤 늦게 SNS에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하라라고 재차 비판했는데요. 그리고 이 글을 본 김 의원이 오늘 오전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태섭 전 의원, 오늘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금 전 의원은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재반박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소송을 내는 것 위법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그러나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마 소송의 결론이 나와야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별명이나 뭐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올렸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국감장 음란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장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무려 13건의 음란물을 전송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와. 파일 이름엔 몰카 그리고 야동 같은 선정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화면 보시죠.
5월에는 이거 소지만 하고도 처벌을 받죠.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근무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민주평통 측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공공기관 컴퓨터는 이번에 알아보니까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컴퓨터를 껐다가 켜면 다운로드된 파일은 모두 삭제되는 시스템인데요. 이번에 발견된 파일 기록은 민주평통 직원들이 인터넷망으로 내려받은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기려고 USB로 이용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업무 컴퓨터로 옮기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조차 또 이해가 안 되고 망신스럽기도 합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당당히 집무실에 앉아 일을 하고 보고를 하는 사람은 방호 보고를 중무장을 하고 와야 하는 겁니다. 의료 당국이 권고한 자가격리 기간마저 이 대통령이 무시한 건데 백악관과 국방부에선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원 이틀 만에 백악관 집무실로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트위터를 통해 방금 허리케인 델타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공식 업무 재개를 알렸습니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직접 밝힌 지 엿새 만입니다.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자가격리 기간을 10일로 권고하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기준보다 이른 시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의 자가격리 지침을 깨고 백악관 직원들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We have PPE that we can use and we can interact with him standing back. People can wear masks or goggles or gloves.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 내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크리드 베일리 백악관 인사보안실장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뇌부가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미 국방부에서도 사성 장군인 게리 토머스 미 해병대 부사령관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입원 중 자신이 받았던 항체 치료제가 아주 좋았다며 모든 국민이 같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이 치료를 일반인이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5분 남짓 분량의 영상물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화면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이 신의 축복이라며 항체 치료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They gave me Regeneron and it was like unbelievable. I felt good immediately. I felt as good 3 days ago as I do now. 그러면서 일반인들에게 항체 치료를 무료로 받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If you're in the hospital and you're feeling really bad, I think we're going to work it so that you get them and you're going to get them free.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간 입원하면서 황제 치료를 받았다며 실제 비용을 추산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비가 7천만 원 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한 마린원 왕복 탑승 비용과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항체 치료제, 검사 비용까지 더하면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는 설명입니다. Fact is that this man received treatment that normal individuals wouldn't treat. 대선 전 백신 보급을 내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무료 항체 치료제를 띄운 건 사실상 연내 백신 개발이 물 건너가자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69명으로 국내 발생이 60명, 해외 발생이 9명입니다. 어제 세 자릿수로 올라가 당국을 긴장시켰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60명대가 된 거죠. 서울 19명, 경기 22명, 인천 5명으로 여전히 수도권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의료기관, 연휴기간, 가족 모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세 자릿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내일부터는 또 사흘간의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죠. 집회와 여행,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에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조용한 전파의 원인은
얼굴을 만지는 습관입니다. 감염자의 분비물이 묻은 사물을 여러 사람이 만지고 다시 그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서 전파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권영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방울을 통해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오염된 손이 눈, 코, 입에 닿으면 감염을 일으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손을 자주 씻지 않으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1시간에 얼굴을 얼마나 만지는지 분석해 봤더니 65살 이상 고령층은 평균 22회, 소아는 평균 46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만진 것 같은데 인식은 못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감염자의 분비물이 묻은 손잡이 등을 잡은 뒤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경우입니다.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바이러스를 호흡기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다시 2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방역 당국은 주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5명 가운데 3명이 한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놨던 간호조무사는 이미 숨져서 정장례 절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470번, 471번, 472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들은 부산에 있는 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지난달 말 각각 자신의 집에서 고령의 간호조무사 출신 여성에게 주사를 맞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맞은 주사제는 영양수액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성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전반적으로 몸살 기운이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전화를 하여서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주사를 놓은 간호조무사를 찾았는데 지난 3일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10월 5일 장례를 치러서 지금 현재는 무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숨진 간호조무사 출신의 여성이 부산 전역을 돌며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이후 집에서 개인적으로 주사를 맞은 사람은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대전에서는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해 아버지에 이어 자녀와 손자 등 3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벌초를 가는 길에 같이 차를 타고 또 식사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과 접촉한 사람만 300명이 넘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선별진료소입니다. 그제 7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부인은 물론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감염됐습니다. 한 집안에 3대가 줄줄이 확진된 겁니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경북 예천에서 벌초를 한 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승용차로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이동을 하고 야외이지만은 같이 벌초를 하고 또 식사들을 한 걸 놓고 봤을 적에는 감염이 되지 않았나. 확진자 가운데 사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으로 지난 5일 1시간 동안 연구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연구동은 폐쇄됐고 당시 근무한 직원 450여 명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근무지인 충남내포 일원, 중학교 3학년 손녀가 다닌 학교도 활동 반경이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8명과 접촉한 사람은 300명 정도. 이들은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시켰던 학원 강사 기억하십니까? 이 학원 강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로 인해 발생한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또 시가 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던 학원 강사는 지난 5월 9일 확진된 다음 12일까지 직업과 동선을 숨겼습니다.
이 바람에 당국이 접촉자들을 신속히 격리시키지 못했고 결국 이로 인해 7차 감염, 확진자가 8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강사에게 결국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한순간의 거짓말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수십 명의 시민이 겪은 고통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원 강사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검찰 구형보다는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 강사를 경찰에 고발했던 인천시는 그동안의 방역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을 10조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2조 원 이상 더 많았던 겁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차민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휴대폰을 펼치면 대형 화면이 나오는 폴더블 폰부터 중저가 실속형 모델까지. 코로나19 와중에도 삼성의 신작 휴대폰들이 고르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소비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유튜브 보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화면이 좋고 넓은 게 좋죠. 삼성전자는 3분기에 갤럭시 노트 20 등 모바일 부분에서만 4조 원대, 전체적으로는 1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0조 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가전 교체 수요로 옮겨붙으면서 가전에서 사상 최대인 1조 원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부진이 예상됐던 반도체 역시 미국 제재를 앞두고 삼성전자 반도체를 긴급히 사들인 화해의 효과까지 톡톡히 누렸습니다. 깜짝 실적을 내놓은 날 이재용 부회장은 유럽 출장길에 오르며 5개월 만에 해외 현장 경영을 재개했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삼성전자가 각각의 실적의 보완적인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LG전자도 코로나19로 집콕 가전이 대세가 되면서 3분기에 역대 최대인 9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우리나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2명 가운데 1명을 뽑는 건데 만약 유 본부장이 선출된다면 25년 WTO 역사상 첫 한국인 수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명이 겨룬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전 2라운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결선 후보는 2명으로 압축됐고 여기에 우리나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상대는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거쳤고 세계은행 전무도 역임해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반면 유명희 본부장은 25년 경력의 자타공인 통상 전문가. 각종 무역 협상을 두루거치며 쌓은 실무 경험은 위기의 WTO를 재정비하고 추스르는 데 가장 적합한 요소로 평가받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협상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분쟁도 중단되고 이게 이대로 몇 년이 가면은 지금 이 형태로 어떻게 가 있을지가 상당히 우려되는 위기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표가 얼마나 아프리카로 결집하느냐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치러지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 결과가 마지막 변수입니다. 결선은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WTO는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유명희 본부장이 선출된다면 한국인으로서 첫 수장이 탄생됩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야당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권 자체를 뺏겠다고요. 정치권 소식 주진희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회의를 열고 지연되고 있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0월 26일까지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야당을 독촉하면서도 여차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내용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야권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는 그리 급하게 추진하면서 노동개혁에는 왜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개혁하더니면 이게 개혁입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불똥은 법사위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튀었습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에 비해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 양해를 구합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무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마포포럼 비공개 강연에 나섰습니다. 대권에 관심이 계신 당내 분들이 아마 차례차례 아마 나타날 거예요. 유승민, 오세훈, 정동영이 와서 자기 대권에 대한 포부를 발표를 때니까. 김 위원장은 차기 대선 킹메이커를 자처하고 있는 김 전 의원 등과 차기 집권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카마겟돈을 아십니까? 자동차와 종말을 뜻하는 아마겟돈의 합성어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자동차 업계가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는 홈쇼핑에서 신차 발표를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이혁헌 기자입니다. 마술사가 카드 마술을 펼치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SUV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차 발표회장인 듯하지만 이곳은 홈쇼핑 스튜디오입니다. 국내 최초 홈쇼핑 런칭 쇼케이스를 진행합니다. 신차 발표로서 여러분들께 공개할 텐데요. 1시간 생방송 동안 1,700여 명의 상담 예약이 몰렸습니다. 시청자 수는 그 이상입니다. 오프라인 신차 발표회에 못지않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편하게 TV를 보면서 신차 발표회를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뒤집어 보면 카마겟돈이라 불릴 만큼 완성차 업계의 사정이 절박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완성차 업계도 판매 수단을 홈쇼핑으로 또 발굴을 해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추고 코로나의 판매 부진으로 인한 영향들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발 비대면 마케팅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매일방송 MBN이 지난 5년 동안 지상파와 종편 등 7개 방송사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상품 노출 등 광고 효과 위반도 140건에 달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가장 적게 받은 방송사는 매일방송 MBN이었습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가 방송심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에 내리는 제재로 재승인 평가 등의 참조 자료로 쓰입니다.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지상파 B사로 55건에 달했고 종편 D사는 50건, 지상파 C사는 42건을 기록했습니다. MBN은 24건으로 법정 제재가 가장 많았던 방송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권고나 의견 등 행정지도 역시 종편 D사가 305건을 받은 반면 MBN은 106건으로 최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방송사들의 품격과 객관성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기를. 제재 사유로는 종편의 경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로 방송하는 객관성 위반이 345건에 달했고 지상파는 상품 노출과 상품 시연 등 광고 효과 위반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다소 잦아드는가 싶던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식당 운영을 제한하고 아예 주류 판매가 허가된 모든 술집의 영업을 금지한 곳도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프랑스는 어제 하루 동안 18,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AFP 통신이 자체 집계한 유럽의 누적 확진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각국 정부는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도입해
어기면 최대 1,000유로, 우리 돈 13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Oltre introdotto una misura più rigorosa per affrontare questa fase, d'ora in poi bisogna portarli con sé quando si esce di casa e indossarli. 독일 베를린에선 음식점과 상점의 야간 영업이 제한됐고 벨기에 브뤼셀에선 모든 카페와 술집의 영업을 한 달 동안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Uit ons vaste team, die al meer dan 2 jaar werken, wat we echt gewoon breekt ons hart. Voor geen enkele reden. Het zijn echt heel goede werknemers.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인 거주 지역에선 예배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 조치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까지 열렸습니다. Come, hurt us, we'll fight back. This is no more protest. This is a war.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은커녕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아이돌 스타들은 인기가 사라지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게 되죠. 재기를 꿈꾸는 여성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델돌이라 불리며 나인 뮤지스로 큰 주목을 받았던 세라는 지난 2014년 그룹을 탈퇴했습니다. 1인 기획사를 차렸지만 대출을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됐고 지난해부터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걸그룹들도 더 많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그들도 같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가요계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여성 아이돌이 모였습니다. 신개념 다큐테인먼트 프로그램 미스백은 스텔라 출신 가영에게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요. 매회 힐링을 받고 있어요. 인생곡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제 제가 곡을 쓰는데요. 그 인생곡에 대한 갈증이 되게 심해졌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한 10년 정도 가수를 했는데 뭔가 나를 대표할 만한 노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 가수 백지영, 개그우먼 송은이, 작곡가 윤일상은 멘토로서 8명의 출연자를 도울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이 아이돌 출신 꼬리표를 떼어내고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날지 오늘 밤 11시 미스백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잠정 중단됐던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만 13세에서 18세를 시작으로 19일부터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이 내일 밤 24년 만에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같은 대표팀이면서도 형들에 비해 찬밥 신세인 아우 올림픽 대표팀이 반란을 벼르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전합니다. 23세 이하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의 기합이 청명한 가을 공기를 가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형님 국가대표팀과의 맞대결에서 이기려고 마지막 훈련에 더 열심입니다. 24년 만에 형제 대결을 위해 국가대표 훈련센터에 동시 소집된 두 대표팀. 같은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대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형인 국가대표팀은 1인 1실로 숙소 건물의 2층과 3층을 쓰고 아우인 올림픽 대표팀은 맨 꼭대기층에서 2명이 방을 나눴습니다. 훈련장도 국가대표는 숙소 바로 앞 메인 구장을, 올림픽 대표는 멀리 떨어진 보조구장을 씁니다. 여기 아니에요? 파란 구장이라니까. 1996년 대결에서 1대2로 졌던 아웃팀의 오기가 더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이기려고 뛰는 거고 일단 형들이기 때문에 지려고 뛰진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냥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명색이 국가대표인 형들이 호락호락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우받는 만큼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묘하게 또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승부는 승부니까. 강한 압박으로 형들을 밀어붙여 많은 골을 넣겠다는 김학범 올림픽 대표팀 감독. 아우들의 반란이 성공할지 24년 만에 만나는 두 대표팀의 내일 1차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찬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짧은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고 이 가을 햇살 덕에 한낮에는 24도 안팎까지 올라 약간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동해안과 제주를 따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을 따라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물결이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도 높아서 피해가 없도록 연휴 동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2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광주 24도, 대구와 창원 23도 선으로 햇살 아래에서는 살짝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흐린 가운데 낮 기온 2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한가롭게 서핑을 즐기고 있는 남성 주변에서 백상어가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발 근처까지 다가갔는데 다행히 구조단체가 날린 드론이 스피커로 피신하라고 알려줘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드론, 헬리콥터보다 작아서 효과적인데 이젠 똑똑하기까지 하네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